2025년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매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차별성이 더욱더 그렇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드디어 2026년 첫 국내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1월 2일. 이거 새해 선물 주는 건가요? 코스피가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반등하며 4,300고지를 넘었습니다. 올해 정말 5,000 찍는 건가요?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밖은 추운데 장이 워낙 따뜻해서 새해 첫날부터 대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이제 적토마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이게 이제 붉을 적자니까 네. 붉은색의 기운이 오늘 증시를 덮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옷도 오늘 예, 빨간색. 붉은색을 잘 입으셨네요. 시장이 4,300, 그러니까 2025년에 4,200을 찍은 것도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1월 2일 첫 거래일 1시간이 적은 시간임에도 맞아요. 10시에 불구하고 시작했죠? 10시 네. 시작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0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아니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역시 많이 올랐고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한동안 못 갔잖아요. 예. 네, 이 두 개가 거의 뭐 캐리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미국 공장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가 있었기 때문에 1112?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10만 전자를 돌파하느냐 여부가 2025년에 굉장히 큰 화두였었는데 2026년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서로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이 2026년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만 해도 5만 전자, 근데 9만 전자 가더니 이제 10만 전자 넘어서 뭐 13만 전자 간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이게 정말 꿈인가 싶은데 아마 삼성전자 주주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상반기 때 말씀하셨다시피 지수가 2,500이었을 때 삼성전자가 5만 전자를 깨느냐 여부가 상당히 관건인 적도 있었어요. 최저가가 49,000원이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제 2배 넘게 오른 상황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면 D램,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했고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라면 D램, 범용 D램 반도체들을 보통 우리가 그 AI 시대라고 한다라면 엔비디아의 GPU하고 SK 하이닉스의 HBM 요런 반도체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D램 반도체도 결국 이제 서버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용이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우리가 최신형 HBM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간의 시간이 좀 지난 구형 HBM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원래 2025년에는 최신형 HBM을 하이닉스와 동등하게 경쟁할 걸로 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원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025년 초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이라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2025년 초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이클을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이닉스는 우상향,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1, 2분기에는 비수기, 3, 4분기에는 성수기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D램이 막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HBM3 12단을 만들어내면서 이 역시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두 기업이 올해 대략 한 200조 정도 영업이익을 나타낼 걸로 증권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데요. 이게 대략 200조면 어느 정도 수준이야라고 이제 의문을 내실 수가 있을 텐데 2025년 상장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추정할 때 대략 한 250조에서 290조 정도 영업이익을 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준하는 영업이익을 이 두 기업과 반도체 섹터가 올해 나타낼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참고로 올해 이들을 포함해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대략 400조가량 날 걸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올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범용 그 D램 같은 경우는 뭐 네. 공급이 굉장히 달리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글, 메타 다 한국에 상주하고 있다면서요. 그거 수주하려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들이 있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D램을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기술과 네.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인이라든지 클러스터를 이제 짓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만전자 갈 때 조금 싫은 소리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들이었어요. 기존 같으면 무조건 D램을 증설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D램을 지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어떤 역할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약간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D램 공급이 타이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D램의 재고량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과거 같으면 이 지금 짓고 있는 클러스터들이 D램을 생산하게 된다면 생산 물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요에 따른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짐으로써 지금 추가적인 D램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러면서 네. D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반사이익 얻는 게 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렇습니다. DDR4 이런 거 이제 삼성이 못 하니까 그 일부러 독점을 안 하는 거죠. 거죠. DDR5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주식시장에 있습니다만 어떤 의사결정이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좋아지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죠. 강남 땅을 샀을 때 그때도 볼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잘한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면 거기 무역센터 안 말씀하시는 예, 거죠. 무역센터 앞에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지 왜 땅을 샀느냐라는 볼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 것보다 땅값 상승 효과가 더 컸으니까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이 지나고 났고 보면 올바른 결정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은 EPS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익이 얼마 나느냐. 그렇습니다. 네. 올해 제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2026년은 2025년과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AI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조선 쪽에서는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방산과 같은 경우 이제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높았었고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됐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엔비디아 퀄테스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2026년에는 2025년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일 겁니다. 네. 이제는 EPS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 2025년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매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차별성이 더욱더 그렇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내러티브, 히스토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들은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EPS는 결국 긴 시계열상으로 보면 주가랑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주가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이제 기대감, 내러티브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자 로봇 시대가 열릴 거야.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거야. 우주 시대가 열릴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러티브죠. 이러한 내러티브가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는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가 올라갈 때는 EPS로 확인합니다. 로봇주들이 진짜 돈을 벌어? AI가 돈을 벌어? 우주가 돈을 벌어? 네. 이것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그 원전이 올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위대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다시피 주가는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다. 결국 우리가 이제 EPS가 꾸준히 가지만 주가는 그 EPS를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수렴하게 되는 말씀하신 장기 투자는 EPS가 수렴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이제 관건은 그걸 것 같아요. EPS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지만 네. EPS가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하면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는 손실을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쪼그라들면 PBR은 올라가잖아요. PBR은 올라가는 예. 거죠. PBR, PR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면 주가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원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기 조금은 이런 표현하면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 편안했다라면 네. 2026년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가 오히려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 대신 종목을 잘 잡으면 네. 갖고 있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메모리 반도체 투자법은 네. 고퍼일 때 사서 네. 저퍼일 때 팔아라?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HBM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내년은 2026년 전망을 놓고 보면 상고 하저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좋을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2024년서부터 달려온 한국 증시 또 미국 증시가 올해 좋으면 3년 연속 좋은 네.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휴유증이 하반기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상반기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는 꽉 움켜쥐고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수가 5,500 가면 삼성전자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7천 가면은 20만 전자 갈 것 같은데. 그렇죠. 7천 가면 20만 전자고 우리가 5,500 정도 가면 한 15만 정도 그렇죠.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5,500 가면 15만 전자를 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15만 전자가 가면 5,500을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결국 많은 분들이 최소한 올해는 5,500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12만 원 정도 하니까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근데 코스피가 오르면 당연히 삼전을 사게 돼 있잖아요. 삼전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뭐 1,480원에서 1,440원대까지 안정을 찾으면 외국인들 입장이 딱 돼보면 외국인들은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노릴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워낙 강세로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기까요, 과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좀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네. 30%대 초반에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때 우리나라를 30%대 후반까지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야라고 보지는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물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발판도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가장 발목 잡았던 게 파운드리였는데 그렇죠. 이쪽에서도 약간 턴어라운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TSMC와의 격차가 여전히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의 이제 공장이 TSMC 공장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 부분도 더욱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대신 이거 격차는 상대평가고요. 근데 말씀하신 건 전 절대평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TSMC보다는 좀 못하지만 절대평가를 봤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 영업이익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세가 되면 자 삼성전자는 2026년에 여러 사업부들이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D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에 대한 부분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서 인수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네. 전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휴대폰은 좀 플러스 알파를 볼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로봇이 움직이면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과정을 삼성전자는 2025년에 마련해 놨고 2026년에는 이러한 퍼포먼스들이 보이면서 올해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0 예. 8기로 한 거죠. 팔기로 했는데 중국은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웰 이전. 그렇죠. 이전 H200? 모델이 이제 예. H 모델은 중국은 안 받겠다라는 거죠. 받으면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다 받을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GPU가 움직일 때는 HBM이 붙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서버로 움직일 때는 또 D램도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은 이제 확고하게 나홀로 서기를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GPU를 능가하는 부분들을 개발하겠다.
자체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또 자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논외를 쳐야 되겠고 그러고 나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던 것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발표했죠. GPU와 다른 방식으로 네.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를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연말에 뉴스로 나왔죠. 그것이 이제 개발했다가 아니라 개발하겠다라는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거품론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하나의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그 기술을 능가하거나 그 기술을 우회하거나 그 기술과 다른 방식의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도 일단 최소한 2026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금 위상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항상 TSMC와 삼성전자의 격체를 중요하게 보는데 네. TSMC는 올해부터 2나노 양산 들어간다고 했고 우리는 2나노 1세대 이미 선언했죠. 예, 선언했는데 예. 그게 이제 양산하고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그렇게 크게 격차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 격차를 기술 우위로 볼 수는 예, 없다. 기술 우위를 볼 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 수율, 결국은 이제 첨단 기술을 개발한 거와 수율 그리고 고객사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TSMC와 자꾸 비교하는 부분들은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큰 의미는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영업이익을 키워나가야지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도 그래도 삼성전자의 위상이 너무 크다. 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지면 따라오는 게 전력 인프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 인프라도 올해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그런 리포트를 발간을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제 AI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HBM, GPU 맨 끝에 가서는 이제 전력 인프라인데요. 전력 인프라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붙는 게 이제 원전인데 원전 얘기를 잠깐 하면 원전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는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이제 전선과 우리가 이제 전력 기기인데요. 전력 기기는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10위 밖에 있어요, 다. 네. 우리나라 1위 기업이 효성중공업인데 글로벌 한 11위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수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수주 잔고가 1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현대일렉이라든지 그다음에 LS일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쪽들은 올해 이제 수주 잔고와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는 그런 섹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전력원들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전선주들 뭐 LS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상수로 꼭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를 우리가 꼭 담아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원전은 우리가 기대감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원전이 이익을 내고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태양광, 풍력, 네. 이런 ESS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간에는 어떤 시세를 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장기간 보유하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려면 저는 요즘은 그런 질문을 받아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받으면 50% 잘라서 30%는 반도체 상수로 꼭 넣어야 되고 네. 20%는 전력 인프라를 넣으십시오. 요거는 건들지 않은 종목이고요. 나머지 50%. 나머지 50% 가지고는 이제 그 뭐 조방원이 됐던 뭐 다른 쪽이 됐던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50%는 단단한 토대로 쌓아두십시오라고 그렇죠.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조방원의 공통점이라면은 모두 다 수주 산업이라는 거. 수주 산업이죠. 근데 원전이 3대장 중에 못 간 이유를 따져보면 네. 결국 기대감만 있고 이익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거로 부분들이죠. 봐야 그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런 섹터들을 놓고 보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원전, 로봇, 자율주행. 요 섹터들은 물론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 컸었던 것만큼 이익을 내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그 과거 정부 3년 동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많았는데 첫 삽했던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팩트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원전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정도 걸린다라고 했는데 업무 보고에서 13년 걸린다라고 그랬거든요. 2030년 넘어가네요. 30년 넘어가고 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SMR 관련주가 폭락을 했어요. SMR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원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력 인프라가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결국은 각 기업들이 저는 해낼 것이다라고 봐요. 이 투자자분들께서 미리 아니 그러면 원전 아니면 대안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안은 없어요. 원전이 네. 꼭 들어오긴 해야 돼요.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자는 거죠. 긴 호흡으로 봐야 예. 된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원전주의 대표격이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예. 두에빌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원래 원전이라기보다는 가스터빈이 그렇죠. 주잖아요. 가스터빈에 원전이 붙은 거죠. 플러스 알파가 붙은 네. 거죠. 이번에도 이제 두에빌이 미국에서 수주를 좀 받은 것도 다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전 주력 기기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두에빌을 원전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두에빌을 원전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스터빈 쪽으로 좀 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을 간다라는 주가가 70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네. 그 약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이제 수주가 늘어나고 네.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100만 원을 향해서 도전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원전 트리거보다는 실질적인 EPS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 X에서 가스터빈 3기 수주한다면 그런 얘기도 수주했었죠. 있긴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수주 소식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봐야 되겠고 어쨌든 세계적인 회사니까요. 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전반적인 그 외국인 매수세 분위기가 삼성전자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어요. 하이닉스보다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트리온은 기관, 외국인 양 매수가 다 들어오던데 뭐 네.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미국 그 수주 이슈 말고. 일단 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확회 이런 뭐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맛보기로 좀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 보통 우리가 1월 효과다라고 한다라면 산타렐리랑 좀 다릅니다. 산타렐리 같은 경우 연말에 대한 이제 소비, 그다음에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면 1월 효과다라고 하면 올해 한 해 어떤 섹터가 관심을 받을 것인가를 네. 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땡겨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예. 이런 섹터들이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 이전이라든지 네. 임상에 대한 성공률이 확률이 높아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고요. 그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예. 여기에 좀 비해서 세트리온이 눌려 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죠.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좀 집중을 했었고 삼성의 분할 상장의 이슈에 있어서 셀트리온이 많이 좀 이제 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약바이오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셀트리온이 반사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부각이 됐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코스닥이라든지 또 그 섹터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IT 소부장 쪽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쪽들도 전반적으로 예. 시야가 조금 IT 제약바이오 요 섹터 네. 요쪽이 오늘 좀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반도체 중에서 요즘 제주 반도체 네. 3일 만에 30% 넘게 올랐잖아요. 테마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D램에 대한 테마가 이제 제주 반도체를 조금 눌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관심들은 좀 이제 많이 가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어렵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제 살이 찐 사람이 살이 이제 천천히 찌니까 이 살을 유지하는 건데 갑자기 살이 찌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제 살이 빠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종종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격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가 올라간 봉,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루의 움직임을 일봉이라고 그러는데 봉을 이어주는 게 이동평균선인데 그게 너무 벌어졌을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예. 관망하는 것이 좋은 네.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국내 시장으로 더 유입을 하려면 결국 관건은 환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게 우리 경제 성장 전망률을 한국은행이 좀 높여잡았죠. 예, 1.6에서 1.8. 예, 그렇습니다. IMF도 한 7 1.7까지. 정도 잡았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2025년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성장 남짓할 것으로 현재 지금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스스로 1.8을 밝혔다라는 네. 것은 굉장히 올해보다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2025년보다 2026년이 한 80% 정도 더 성장하는 거지만 미국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좀 낮습니다. 어쨌든 환율이란 건 상대적인 거니까 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거기 2%가 넘어가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400조가 넘어갈 것이다. 순이익은 한 300조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라면 결국 원화 강세 요소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막대하게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원화 약세 요소 중에 하나가
내깅 현상이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쟁여뒀죠. 쟁여뒀었던 달러로. 거였어요. 예. 그걸 정부가 이번에는 조금 강한 소리로 빨리 환전해라 네.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조선업들이 이런 것들을 환전하는 건데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예. 환차익과 주가를 다 놓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율 안정세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환율이 어떻게 빠르게 안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보통은 이제 일본이 금리 올리면 엔화 강세되고 강세. 달러 약세되고 우리는 똑같이 이제 강세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유로존도 별로 경제가 안 좋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너무 경제가 좋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요거는 이제 1% 정도의 가능성이지만 지금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서 환율을 눌렀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 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요게 한 가지 이제 1% 정도의 제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해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나타나게 된다라면 내년에 또 이재명 정부가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법 개정, 세법 개정 다양한 정책들을 또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결국 지수는 올라갈 것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환율은 안정세를 찾으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기적인 현상, 영향을 주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주식시장이 무섭게 달리는 말에 올라탄 분위기입니다. 자, 하지만 오른 만큼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리스크는 줄이고 리턴을 올리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저희 경제한방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시죠. 오늘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